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상태였었죠. 갑자기 공개 행보를 자처한 배경이 뭘까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매우 시급합니다. 말이 더울리죠. 찾아온 단정거리고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사장이라고 하면서 과실 엄청 있죠. 이재명 시장이 보낸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로 황제처럼 전화 왔는데 핸드폰을 밖에 제 붙어있대요. 어제 CCTV 안 된다면서 아가를 수수했대. 저보고 잠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적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잠적을 시켰죠. 당금을 받으신 게 있다는 보도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어제 앞에 거는 국제문화를 가지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관련 내용 오늘 아침 신문으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재산 2억 신고한 유동규, 카드 잘 안 쓰고 유흥주점서 현금 뿌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었는지 활동에 묘연했던 이 유동규와 관련해서 자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일보입니다. 성남 도공 간부 천화동인 차명 지분 보유 녹취록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조금씩 유동규 씨도 나오고 또 관련한 녹취록도 이제 속속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규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 기획본부장이라는 사업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10억 로비설까지 나온 상황이고 또 녹취록 내용 중에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이 사업에 어떤 비리나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정관계 로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동규 씨가 알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천화동인 차명 지분 보유설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사업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검찰 소환에도 이 불응한 상태였었고요. 그동안엔 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또 외부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이 잠적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이유라고 우리 최병욱 위원께서 보십니까? 일단. 우선 정모 회계사가 그 녹취록을 19개를 제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니까 사실 이 부분 이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씩 자꾸 드러나잖아요. 네. 아마 본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일단 차단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이제 오늘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그동안에 확산된 의혹의 일부 불을 끄고 좀 가겠다. 뭐 저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모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서 예. 녹취록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전달한 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또 양심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진술서를 써서 제출한 걸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검찰이 이제까지 어떤 압수수색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러면 많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모 회계사가 검찰로서 그렇게 말한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고 네. 오늘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검찰의 어떤 수사에 어떤 의지가 없었다 이런 부분 비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어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이 검찰에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뒷받침할 증거들을 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은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도들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의혹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을 하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정모 회계사의 어떤 진술과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오늘 조사를 해서
사실은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하는 수순이 맞아요. 근데 이제 증거, 네네. 근데 구속할 정도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오늘 신병 확보가 되면 예. 동업자랄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아하. 그러면 수사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낼지 아니면 조사를 하고 바로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모 회계사의 진술과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돌려보내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발끈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잠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적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잠적을 시켰죠.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실 내용보다는 전부 다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하고. 어제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은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자, 들어보셨습니다만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밝힌 유 전 본부장이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요.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 던졌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던졌는지 던졌다면 왜 던졌는지 이 문제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해명 먼저 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던졌다는 건지 안 던졌다는 건지 뭐 숨겼다는 건지 그 전날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게 뭔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질은 휴대전화를 뭐 던졌든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게 던졌던 것인지 그 전날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뭐 말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결국 본인이 휴대전화를 사정이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야말로 예. 어느 정도 본인의 뭐 책임이나 연루가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광석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휴대 전화를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불리한 거겠죠? 그 휴대전화는 자기에 관한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지만 일단 영장이랄지 아니면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 행위는 굉장히 형량을 가중하는 데 요소로 판단될 수가 있고요. 지금 유병규 전 본부장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서 굉장히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술김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아니, 휴대전화를 던지는데 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만약 던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유 전 본부장이 집이 용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휴대폰을 추적을 해보니까 잠실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 20분 동안 버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휴대전화를 외부로 던졌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휴대전화를 던질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만약에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하면 검찰이 밑에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색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누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받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일단 이 상황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설명들이 아직은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전에 집안 혹은 제3의 장소에 숨겨놓았거나 또 혹은 폐기했을 가능성 어떻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예. 그 숨겨놨다 하는 거를 못 찾았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저는 지금 그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예.
왜냐하면 20분 동안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예. 그 중간에 휴대전화를 어떤 식으로든 물론 그 전에 뭐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나 그 20분 동안 문 열어주지 않고 그냥 지체했던 예. 그 시간 내에 휴대전화에 관한 어떤 조치. 예. 저는 그게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던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5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바로 이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발언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경에 예. 어떤 그 강연 자리였나요? 그런 자리에서 절대로 사고를 치면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네. 휴대전화를 이제 그 창밖으로 던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답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형태의 그 게시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태경 의원의 이 의혹 제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정보가 생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동규 씨도 뭔가 이제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휴대폰을 밖에 던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전날 밤새워서 뭔가 일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압수수색이란 건 그냥 전격적이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전날 밤에 다 그렇게 긴급히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것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네, 압수수색 전날 화천대유 사무실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는 점, 여기에도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정보가 샜을 가능성 지금 어떻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애견을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마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처음에 이제 고발장이 접수됐더랄지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면 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그다음에 화천대유랄지 예. 관련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게 먼저 나중에 혐의가 어떻든 간에 압수수색을 첫 번째 해야 하고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 휴대폰도 지금 미궁에 빠져 있잖아요. 예. 관련된 뭐 남모 변호사랄지 정모회계사 전부 다 휴대폰을 압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출국 금지 시키고. 예. 그게 이제 수사의 ABC 중에서 A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이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정모 회계사가 이 얘기하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모 회계사가 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모 회계사의 말이 있는 이상은 진술과 증거가 있는 이상은 압수수색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관련된 증거를 없앴는지 없애면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없앴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에서 포렌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걸 완전 초기화했다랄지 아니면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를 외부로 반출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증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행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 평소 이재명 후보와의 사적 대화를 수차례 언급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 맡아서 그걸 조직을 확 뒤집어놓겠다. 다 확 뒤집어놓겠다. 자, 국정원 기획실장 자리가 맡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도 맡고 싶다고 쉽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황교익 씨를 임명하느니 마느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예. 경기도지사가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 이런 자리를 이미 차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그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인연은 꽤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유동규 씨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장일 때부터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의 첫 번째 성남시장 그 당선되는 것을 도우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사실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예. 정치인들한테 본인이 무명일 때 어려웠던 시절부터 도와줬던 사람은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초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각별하게 인연을 쌓아오면서 성남시장이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친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측근인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사실 이 정도면 저는 당연히 측근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측근이라는 게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니까요. 예. 그 사람과 무려 12,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 그 공무원들 증언이 있고요. 예. 도시개발공사 또 직원들 증언이 있잖아요. 네. 그 증언을 보면 심지어는 좌동규 우누구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예. 이재명의 장비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그러니까요. 그 일부 종편에 보면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재명의 장비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도원결이 3인 이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 엄청나게 가깝다. 그런 걸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개념이 없지만 그렇죠. 측근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최 의원님께서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그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게 바로 2010년 11월 달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그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거기 기획본부장을 했을 때 예. 직원들을 데리고 그 재판에 이재명 그 시장을 예. 응원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거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부터 그 성남 시설공단 기획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렇게 되니까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익을 봤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는 라든지 어디서도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망할 수도 있다라고도 다 했었습니다.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민간하게 내버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의문이고요.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자,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품수수 의혹도 지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아일보는요, 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명으로 회사를 세워서 자금 세탁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좀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검찰이 파악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금품 수수 과정은 일단은 지분 투자 뒤에 이제 차명으로 소유했다. 지금 3호 몇 호가 얼마를 배당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직자의 신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 명의로 오늘 투자를 하거나 수익 배분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이름을 올린 다음에 그 탈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정민용 변호사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관련자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악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뭐 뇌물 혐의, 각종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라든가 배임, 횡령 문제도 굉장히 크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차명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 정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동아일보 기자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유원홀딩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원이 아마 이제 유동규 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유동규 씨는 이 유원홀딩스에 아무런 직함이 없어요. 유원홀딩스 대표는 정 변호사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임원은 또 정 변호사의 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은 유원홀딩스입니다. 근데 그 유원이 형을 의미한다, 유동규 씨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 변호사가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회사가 예. 실질적으로 유동규 씨의 차명 회사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자, 손 변호사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유 전 본부장 당시 민간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일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이거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당연히 형사처벌 될 수 있고요. 예. 지금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가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했다가 또 설계를 했다고 했다는 게 뭐 어느 말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성남의 뜰이라는 SPC 목적법이 만들어서 엄청난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예.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 대표를 잘 몰랐다?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이제 정모 회계사가 양심선언 형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7%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엄청난 수익금을 가져가게 만든 구조였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거의 한 반절 정도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유원홀딩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유원홀딩스를 만들어서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저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정의회계사가 왜 양심선언 형식으로 검찰에 왔느냐,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왔느냐, 그 부분도 뭐 언론 보면 뭐 내분의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그곳에 참여한 천화동이랄지 화천대유에 관계되는 사람의 내부만 있으면 이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3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 그쪽에서 과도하게 요구했다랄지 아니면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 정의회사가 내가 주범으로 몰릴까 봐 이랬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다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뭐 반 50%면 50%, 60%는 60%를 다른 데다 떼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마치 우리가 수익을 다 먹은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풀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분배 과정에서의 문제 또 자기가 뭐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분배 과정에서의 문제와 자기의 답답한 것을 이제 관계상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속내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분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예. 이건 전제로 하는 얘기고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해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중에 예를 들어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해봐요. 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됐건 누가 됐던. 그래서 그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배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갑질을 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본인들에게 압박을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의회계사가 검찰에 모든 걸 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또 다른 증언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지폰을 쓰고 또 개인 카드는 아예 안 썼고 모든 건 현찰을 썼다는 겁니다. 평소 씀씀이와 행동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유 전 본부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2억
165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런 점들도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현금을 쓰는 것 자체가 범죄는 그렇진 아니죠. 않겠죠. 그리고 예. 재산 신고를 뭐 불성실하게 한 부분도 아주 지금 나오는 의혹에 비하면 작은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 이 현금의 출처가 어디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항상 뭐 현금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즘 저희 현금 대부분 잘 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10만 원 이하의 그냥 비상금 정도만 들고 다니는데 네. 이런 정도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좀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부터 대량의 현금을 확보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김광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임 수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뇌물이라든지 뭐 여러 범죄 혐의들이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바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가 천화동인 절반을 실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녹취록에 어떤 실소유주 절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있다는 건데 네. 아마 그게 김만배 그러니까 이 정의회사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한 녹취록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19개 중에서.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수익금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녹취록이랄지 지금 언론에 알려진 네. 절반의 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제3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소환을 굉장히 즉시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수익 분배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이 만약에 지금 분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분배를 않고 통장에 남아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뭐 중간에 돈을 얼마 정도 대여금 형식으로 빼갔다고 했는데 그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473억을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여 명목으로 갖고 왔는데 그게 과연 대여 명목으로 쓰여진 건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한 26억 정도 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갚고 또 12억도 빌려갔다는 건데 자기 계좌에 입금이 된 다음에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많은 돈을 또 인출해 갔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돈의 행방이 과연 유 전 본부장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녹취록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셔야 되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성남은 이익 배분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민간 기업이 어떻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할지를 논의하는데 네. 거기에 왜 전 성남 관계자가 참여를 하느냐 이 그러니까요. 부분 자체가 사실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물을 겁니다. 예.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수익 배분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개입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의 실질적인 이익 분배의 최정점에서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게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천화동인의 그 등기부상에 있는 대표들이 있어요. 네. 1호 대표 누구, 2호 대표 누구, 3호 이렇게 해서 7호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 100%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김만배 씨의 누나, 김만배 씨의 부인도 거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실소유자가 혹시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아니 김만배 씨가 자기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기 누나 이름과 자기 부인 이름 그다음에 자기 또 후배 기자 이름까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누군가의 차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꾸 실소유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그 녹취록에 보면
일부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에 지금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 배분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해서 대화를 하느냐? 그 사람이 혹시 실소유주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김만배 씨의 그 친인척들이 대표로 있는 그 천화동인 몇 호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완전히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남모 변호사하고 이 정유회계사 둘이 같이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익 배분은 사실은 둘이 제일 많이 가지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화동인을 1호에서 7호에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김만배 누나랄지 부인은 참여일 가능성이 크다. 참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걸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김만배 누나가 우리가 뒤에서 이 얘기할 겁니다만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데 통장에서 배당금이 105억인가 있다는 거예요. 101억인가? 근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대출 받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1억이 있는데 비싼 대출자까지 지급하면서 왜 이걸 사냐는 거죠. 그것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있어서 이걸 수익 분배하기 위해서 통장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녹취록을 제출한 정모 회계사에 대해서도 사적으로는 연락한 적이 없고 소통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변호사나 뭐 김만배 씨 다 뭐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는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앙지 기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남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를 2010년부터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0년이라면요. 이때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미 화천대유 측과 논의할다.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이면 이 사업을 거슬러 올라갈 때 2005년부터 LH에서 이 대장동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요. 2006년부터 남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주변 토지를 한 회사 이름으로 계속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지 소유권의 3분의 1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 충분히 남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논의를 했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차피 성남도시개발, 성남시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민간 개업을 안 하고 공적 개발을 하려고 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뭐 불법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서서 말한 정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정 회계사가 물증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녹취록이라는 거는 위작되지 않았으면 높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입증할 만한 사진 같은 것도 제출을 했고 자필 진술서로서 하천대유라든가 관계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지금 진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적 친분이 없었다, 전화 한 통하지 않는 사이였다라고 관계를 부인하기에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전화는 하지 않았지만 만나서 이야기는 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약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증도 얘기해 주셨고 또 전화는 아니지만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 본인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의심 정황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의심 정황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부인을 하시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이라는 거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2018년도에 행안부인가요? 어디서 공적을 받을 때 뭐 대장동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공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뭐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정회계사라든지 뭐 김만배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뭐 대표고 천화동인 1호의 대표고 뭐 다 뭐 6호의 대표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 기자가 와서 김만배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과한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 대표 정도랑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김만배 씨가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투자자이자 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본인과의 관계를 과하게 단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더욱더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 사업의 핵심 뭐 예를 들어서 3인방, 4인방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유동규, 김만배 그렇죠? 그다음에 정회계사, 그다음에 남모 변호사 이렇게 네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발주할 때 성남시 시장은 이재명 지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핵심인데 이 사람이 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TV조선 주간으로 열린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장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것 등등이죠. 이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의혹을 확산하는 거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하더라고요. 9월 17일에 그것이 토건비리라는 걸 알게 됐다.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자, 이 추격자 입장인 이낙연 후보 이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는 모습인데 글쎄요. 선거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 보이는데 맞는 말은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가. 왜냐하면 최초 이걸 기자 수첩 형식으로 이렇게 보도한 기자가 그걸 쓴 것이 8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길게 잡아야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 첫 보도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이게 경선에서 이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첫 보도 자체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의혹이 자꾸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자꾸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낙연 후보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핵심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낙연 후보로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법한데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자제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걸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이낙연 후보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 네, 근데 저는 그런 점이 민주당 경선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뭐 88대 2, 7대 3, 5대 5로 이렇게 갑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민주당 경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한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완전히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꼭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죠. 내부 경선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지층에서 내부에서 너무 좀 이렇게 비판이 센 거 아니냐. 또 이재명 지사 측에 대한 지지층 결집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 가까스로 이겼지만 전북에서도 또 많이 졌던 그런 결과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이 기존에는 유동규라는 뭐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굉장히 본인과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유동규라는 인물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이 사람의 관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민주당 그 선거인단의 표심도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너무 많이 진행되기는 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월 10일 날 확정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뭐 결선 투표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왜 자신에게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해명 대신 역공의 전략을 좀 펼치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이건 사실 뭐 경선 경쟁자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를 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근데 경선이라는 건 원래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공동 전선을 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는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글쎄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강한 기존의 어떤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과는 저도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네. 이재명 후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공 개발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민간 개발을 하려면 마귀의 손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도대체 김광선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니 저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은 마귀의 돈을 써서 아니 마귀의 돈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본인대로 마귀의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장동 개발 자체를 마귀의 돈이 들어오면 마귀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돈을 쓰게 해놓고 마귀가 돈을 다 가져가게 설계를 한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합동 개발하는데 민간의 돈을 끌어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단지 수익 배분에 있어서 뭐 초과 수익을 환수한다랄지 그런 규정을 두어서 계약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주장하고 얘기한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이다 할지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말을 좀 방어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지? 첫 번째는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의 얘기가 나서 그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계속 해온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하는데 설계 안에 보면 성남의 뜰 안에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그 설계 안에 구성원을 모른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알고는 알았지만 설계는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계속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잖아요. 그때 인수위원회 간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경기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사람이면 측근이 아닙니까? 그리고 측근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측근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개발공사의 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측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계속 측근이라고 부인을 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다른 진실들도 사실은 저것도 거짓말이 아닐까 그렇게 의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명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는데 모든 걸 부인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 아까 뭐 김광산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초과 이익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장치를 뒀으면 되는데 민간 개발은 마귀와 손을 잡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은 세 단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결론이 이제 조금 조사 과정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공적인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부분에 공적은 크나 관리부실 책임이 있느냐. 그 관리부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배분 구조를 좀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여라도 이 큰 사업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느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예 나아가서 비리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부실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 요 정도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책임까지 있느냐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예. 현재로서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으면 본인이 법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재명 지사의 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이 설계라는 거는 애초에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나가서 민간개발업자들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예. 그나마 내가 5천억 정도를 성남시에게 되돌릴 정도의 공공개발을 참여시키는 설계를 내가 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민간개발업자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설계를 이 지사가 예. 했느냐. 이것까지는 아직 인과관계라든가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비리에 가담했거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떤 공모가 있어서 수익 배분에 있어서 관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죠. 예. 근데 현재까지는 이것도 다 정치적인 공방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점을 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손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유동규 씨가 연관돼 있으면 인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 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자, 지금 좀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지금 유동규 씨가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검 화면입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에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기로 유동규 씨가 출석을 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직접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출석 예정이었지만 병원 등을 이유로 1시간쯤 출석 시간을 출석을 늦게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의 키맨 유동규 씨가 잠시 후에 검찰 출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서 1시간 정도 늦게 온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저게 어제 소환에도 불응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그랬죠? 근데 오늘도 10시라는 걸 지금 또 늦추고 있어요. 1시간 더 늦는다는 늦추고 얘기죠. 있는데 예. 저것도 그 본인 말로는 이제 1시간 늦췄다고 하지만 그러면 과연 11시에 또 출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저는 검찰이 좀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어제 토론에서는 이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에서는 선거의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자,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에는 호재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호재 맞습니까? 호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저런 생각? 아니 이재명 지사는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역풍이 맞고 나는 오히려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아닌 사람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후보는 그 3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 지사의 어떤 말이랄지 이재명 지사의 캠프의 어떤 태도를 보면
상당히 약간의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자체는 지금 검찰에서 유동규랄지 그다음에 정모 회계사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척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랄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이것은 유동규까지 가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점차 좀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사를 받고 어떤 범죄 혐의랄지 또 영장 관련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재명 캠프에서 관리 책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감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뭐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 문정부의 짐이다. 또 정치적 호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뢰다, 국민께 신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이른바 이제 명추연대 또 나경연대 이 재연된 듯한 모습인데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호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말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쪽 다 모두 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게 이 사건 사업은 보시면 2005년, 6년부터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세 정권을 사실 관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금품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뇌물 사건이 터지면 양쪽 정권에 모두 터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두 다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들 게이트다, 이 사람들 게이트다 서로 책임을 넘기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사를 감망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인들의 자세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한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놓고 정치권에 지금 공방을 벌이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스트와 녹취록 진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야 모두 확인되지 않는 이 루머를 가지고 지금 서로 공격하면서 감정 싸움을 격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한국국 모른 척하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그 안에 언론에 이미 이름이 회자되고 있던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검증하기엔 좀 아직까지 정보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은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자, 이재명 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처음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루머라 생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때문에 지금 점점 이 단순 루머가 아닌 사실로 구체화되는 이 모습인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설 정보지를 언급한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제대로 믿고 일 처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요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설 정보지에는 곽상도 의원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50억은 아니고 액수가 다르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설 정보지라는 거 잘 아시지만 그 내용 중에 제가 경험한 거로는 뭐 맞는 것보단 틀리는 얘기가 더 많은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현장 기자를 할 때 제 이름도 그 사설 정보지에 오르내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일은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실과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사설 정보지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저거를 제대로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은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찰 수사나 또 뭐 앞으로 특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조사를 한다면 그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누구 게이트다 하는 거는 이제 정치권의 공방의 차원이죠. 그거는 앞으로 확인 과정이 굉장히 많이 아주 진한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리스트도 이 버전이 여러 가지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천 변호사님께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이게 뭐 다양한 버전이 있고요. 뭐 4명에서 8명, 심지어는 뭐 수십 명에 이르는 리스트까지 지금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당연히 뭐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뭐 너무 이제 이른 것이지만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사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정회계사의 녹취록도 나오고 또 기존 정보지에 들어가 있던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맞았던 것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예. 또 한 번 정치권에 큰 어떤 파장이 뭐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로 큰 차원의 로비를 한다. 예컨대 유동규나 이런 몸통에 대한 로비가 있고 네. 곽상도 의원에 대한 것이 뭐 로비였다라고 한다면 예. 분명히 그 김만배라든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의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 여의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0억 클럽 명단에 실명으로 이름이 올라간 이 권순일 전 대법관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판결을 전후로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광삼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2019년도와 2020년도에요. 예. 이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계속 출입했다는 거예요. 예. 한 7번에서 8번 정도.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을 앞둔 시점. 예. 또 재판이 무죄 선고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만난 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 고향 선후배 사이라서 이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전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을 만날 당시에 예. 지금 화천대유의 대주주면서 천화동인 주주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또는 이제 성남시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가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예. 지사 조직을 지금 놔야 할 사퇴가 자동 사퇴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전혀 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가서 만난 건 두세 번, 세네 번 만났는데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갔다. 잠시만요, 변호사님. 네. 잠시만요. 지금 저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김해 유동규 씨를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다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체포를 했다. 체포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10시쯤 출석을 하기로 돼 있다가 유동규 씨가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1시간 늦췄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병목 의원께도 얘기를 했었죠. 예, 조치가 필요했는데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검찰은 즉시 이제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씨를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속보로 전해드리고, 예, 김광삼. 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응급실에서 체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긴급 체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긴급 체포하면 이제 48시간 조사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저 체포 자체는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예.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히 소명이 되고 증거를 갖추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수사 자체가 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요. 예. 사실은 한두 명, 두세 명이 같이 협의하고 협작해서 했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아무리 맞추고 증거를 인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한두 명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고 설사 검찰을 뭐 총장이랄지 누가 제어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1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제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는 증거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런 문제는 있겠죠. 가장 키맨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계돼서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를 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수사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가까운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지금 이 상황 현장에 가서 체포를 했다. 이 뜻은 그 녹취록이나 여러 정황 증거상 지금 이것이 유동규 씨가 키맨이고 구속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 등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또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데 연루된 사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유동규 씨 역할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놔도 어찌 보면 유동규 씨가 키맨이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것도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이 사업을 설계했고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실무적인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유동규 씨가 하여튼 핵심은 틀림없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체포해서 또 그다음에 정모 회계사가 낸 녹취록과 뭐 관련 증거, 사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첨부를 한다면 뭐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실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엔 치매 환자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실언에 대해 해명을 하려다가 또 다른 실언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손 변호사님, 그 윤석열 총장 후보의 말실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실언이 자주 나와서 좀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또 뉴스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치매 환자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좀 아픈 실언이 나온 것이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질병 또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한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